자, 안녕하세요, 여러분들. 핵심 이론 두 번째 기계제도에서 절삭 부분. 기계제도에서 절삭 부분 첫 번째 기계제도입니다. 핵심 이론 1번에 보시면 도면의 크기 및 양식. 자, 도면의 크기는 제도 용지의 세로와 가로비가 1대 루트 2가 되겠습니다. 자, 도면의 세로와 가로의 비는 1대 루트 2가 되겠죠. 자, 밑에 도면을 보시면, 자, 도면에서 세로하고 가로비. 자, 이 세로하고 이 가로비가 루트 2가 되겠고, 세로가 1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세로하고 가로의 비율이 루트 1대 루트 2라는 거 여러분들이 좀 기억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A 재료의 넓이는 약 1m의 제곱이 되겠습니다. 자, 도면에서 반드시 설정해야 되는 양식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거 문제에 많이 나오니까 꼭 암기하시기 바랍니다. 도면에서 반드시 설치해야 될 양식.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저는 어떻게 외우냐면 윤자, 표자, 중. 자, 우리 윤표중이라는 사람이 도면에 반드시 설정해야 될 양식을 만든 사람을 윤표중이라고 외웁니다. 그래서 윤곽선, 표제란, 중심마크. 그래서 도면에 반드시 설정해야 될 양식이 아닌 것은 해서 문제가 가끔 나오니까 여러분들 꼭 암기하시기 바랍니다. 도면에 반드시 설정해야 될 양식은 자, 윤곽선, 그다음에 표제란, 중심마크가 되겠습니다. 자, 윤곽선은 도면에 사용된 용지 안쪽에 그려진 내용이 확실히 구분되도록 종이의 가장자리가 찢어져도 도면의 내용을 훼손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0.5mm 이상의 실선을 사용하는데 도면을 보시면 자, 이걸 좀 지우고 자, 도면을 보시면 여기에 이렇게 그려진 것들을 우리가 윤곽선이라고 합니다. 윤곽선. 자, 이렇게 윤곽선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표제란이 있겠습니다. 표제란. 이렇게 표제란. 그 다음에 이제 중심 마크가 있겠습니다. 중심 마크. 그래서 도면에 반드시 있어야 되는 것들은 윤곽선, 표제란, 중심 마크가 되겠습니다. 자, 표제란 같은 경우는 도면 관리에 필요한 사항과 도면 내용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정리해서 기입합니다. 예를 들어 도면 명칭, 기업명, 도면 작성, 연호일, 척도, 수상법 등. 자, 그런 것들이 들어가는 것이 표제란이고, 중심 마크는 완성된 도면은 영구적으로 보관하기 위해서 마이크로필름으로 촬영하거나 복사할 때 도면의 위치를 알기 쉽도록 하기 위해 0.5mm의 굵기의 굵은 실선으로 표시하는 데인데, 자, 중요한 건 도면에 반드시 설정해야 될 양식, 윤표중, 윤곽선, 그 다음에 표제란, 중심 마크가 되겠습니다. 자, 문제 한번 보겠습니다. 제도 용지 A 제로 용지의 가로 길이 대 세로 길이의 비와 그 면적은 옳은 것은 자, 일단 아까 A 제로의 용지의 면적은 1m의 제곱입니다. 예, 끝났고 그 다음에 가로와 세로비는 1대 루트 2라고 했으니까 정답은 자, 2번이 되겠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자, 두 번째 핵심 이론 두 번째 도면의 척도가 있겠습니다. 도면의 척도라는 것은 도면은 실물과 같은 크기로 자, 실물과 같은 크기로 그리는 현척이거나 또한 실물과 같은 크기로 그리는 현척으로 그리는 것이 원칙인데 또한 축척 또는 배척인 경우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척도의 종류가 중요한데 척도의 종류를 보시면 즉 실물과 같은 크기로 그리는 것을 우리가 현척, 그 다음에 실물보다 작게 제도하는 것을 우리가 축척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실물보다 크게 제도하는 것을 우리가 배척이라고 합니다. 척도의 종류는 현척, 축척, 배척 등이 있습니다. 그래서 실물과 같이 그리는 거 현척, 작게 그리는 거 축척, 크게 그리는 것을 배척이라고
아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척도를 아까 보시면 이제 표제란 도면에 반드시 표시해야 되는 이 표제란에 척도를 표시하게 되는데 척도의 표시 방법은 밑에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되게 있습니다. 척도. 자, 그래서 A 대 B로 표시하는데 뒤에 나오는 B는 대상물의 실제 길이. 그 다음에 A는 도면에서의 길이가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 이 척도가 2대 1이라고 하면 실제 길이는 1인데 도면에서 길이가 2니까 이것은 크게 그린 거니까 배척이 되겠죠. 배척. 자, 그럼 문제를 한번 보면 자, 이 문제가 가끔 상당히 많이 나오니까 여러분들 좀 보시면 자, 실제 길이가 120mm인 것을 척도가 1대 2인 도면에서 나타내었을 때 치수를 얼마로 기입해야 되는가 라고 나와 있는데 여러분들 도면에 실제로 그릴 때 도면에 기입하는 치수는 이 척도에 상관없이 도면에 실제로 기입하는 치수는 척도에 관계없이 모두 실제 치수를 기입합니다. 실제 치수 기입. 자, 실제 치수 기입을 합니다. 그래서 120mm로 실제 치수를 기입하게 됩니다. 정답은 3번이 되겠고 상당히 많이 나오니까 여러분 척도가 주어졌다고 해서 지금 작게 그려야 2배 작게 그려야 되니까 120을 60mm로 치수를 기입해야겠다라고 생각하시면 문제가 틀립니다. 그래서 반드시 도면에 기입하는 치수는 척도에 관계없이 모두 실제 치수를 기입한다 라고 여러분들이 꼭 기억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핵심으로 3번은 별표 한 5개 정도 하시면 됩니다. 선의 종류에 의한 용도가 상당히 많이 나오는데요. 일단 보실 건 뭐냐면 다음 중 가는 실선으로 사용되는 선이 가는 실선이 아닌 것은 이렇게 해서 나옵니다. 그래서 가는 실선에 들어가는 선은 여러분들이 좀 암기하실 필요가 있어요. 예를 들어 치수선, 치수보조선, 지시선, 회전단면선, 중심선, 수준면선. 또 뒤에 보면 가는 선이 또 있거든요. 뒤에 보시면 예를 들어 해칭선 같은 것도 가는 실선으로 들어가고 특수한 용도선에서도 가는 실선이 있고 그 다음에 파단선도 불규칙한 파형의 가는 실선 등이 바로 가는 실선에 사용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앞에 보시면 먼저 외형선. 자, 외형선은 굵은 실선으로 그리는데 대상물이 보이는 부분에. 그 다음에 이제 중심선 같은 경우는 많이 나옵니다. 도형의 중심을 간략하게 표시하는 데 쓰인다. 중심선 같은 경우들이 나오니까 여러분들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수문선. 수문선 가는 파선 또는 굵은 파선인데 대상물이 보이지 않는 부분의 모양을 표시하는 데 쓰인다. 그 다음에 이제 가장 문제가 많이 나오는 게 이 바로 이제 중심선이 되겠습니다. 중심선. 가는 1.3선을 쓰고 중심선은 이 용도가 상당히 많이 나옵니다. 용도. 중심선의 용도. 자, 도형의 중심을 표시하는 데 쓰인다. 중심이 이동한 중심 궤적을 표시하는 데 쓰인다. 이런 중심선의 용도가 많이 나오니까 꼭 암기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또 많이 나오는 게 특수지정선입니다. 특수지정선은 굵은 1.3선. 자, 굵은 1.3선으로 특수한 가공을 하는 부분 등 요구사항을 적용할 수 있는 범위를 표시. 예를 들어 열처리 같은 경우도 이런 굵은 1.3선을 써서 나타나는 특수지정선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가는 2.3선, 자, 무게중심선, 파단선, 절단선, 자, 해칭선은 자, 도형이 한정된 부분, 즉 단면도의 절단된 부분을 나타낼 때 해칭으로 나타내죠. 그리고 해칭하고 같은 작용하는 스머징도 있습니다. 스머징. 그 다음에 특수한 용도선의 가는 실선 또는 아주 굵은 실선. 자, 문제를 풀면서 한번 보겠습니다.
자, 3-1번 부품의 면 일부분에 열처리 나왔습니다. 열처리 등 특수한 가공하는 데 사용되는 선은 자, 굵은 일점세선이 되겠죠. 자, 이런 문제들 많이 나오니까 뭐 열처리 같이 특수한 가공 부분은 우리가 굵은 일점세선을 쓰는구나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3-2번 다음 중 가는 이점세선입니다. 가는 이점세선을 사용하여 도시하는 경우는 바로 1번이 되겠죠. 도시된 물체의 단면 앞쪽 형상을 표시한다. 자, 가는 이점세선이니까 가상선이 되겠죠. 가상선. 자, 2번 다듬질할 형상의 평면임을 표시할 때 가는 실선. 자, 3번 수면, 유면 등의 위치를 표시할 때 여기도 바로 가는 실선이 되겠습니다. 가는 실선. 자, 그 다음에 4번 같은 경우는 중심을 이동한 중심 궤적을 표시한다 해서 가는 일점세선이 되겠습니다. 자, 4번 도형의 표시 방법이 있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그 도면을 그릴 때 여러분들 일각법하고 삼각법을 사용을 하는데 이 일각법하고 삼각법을 표시할 때 글자로 그냥 표제란에다가 우리가 뭐 제1각법, 제3각법 이렇게 글자로 적어도 되지만 그림으로 IS 규격에 나와 있는 각법 기호 표시로 표제란에 표시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일각법은 그림에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일각법, 그 다음에 삼각법은 그림 기호처럼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자, 일각법하고 삼각법하고 이제 헷갈릴 수가 있으니까 삼각법은 얘가 구멍에 들어간다 라고 이렇게 암기하시고, 일각법은 들어가지 않는다 라고 암기하시면 여러분들이 잊어버리지 않고 문제 푸시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각법, 삼각법 표시기호. 자, 그 다음에 이제 문제에 많이 나오는 투상도의 종류가 있습니다. 자, 투상도의 종류의 문제 유형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자, 지금 첫 번째로 이 보조 투상도가 있는데, 자, 이 그림하고 여러분들이 잘 암기하셔야 돼요. 자, 이 그림을 그려주고 이것은 무슨 투상도인지 맞히는 문제 유형 하나와, 아니면 이렇게 설명을 해놓고 이것은 무슨 투상도인지 찾는 문제 유형이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투상도의 종류에서 보조 투상도를 먼저 보시면, 자, 보조 투상도. 자, 핵심 키워드로 여러분들이 암기하시면 돼요. 보조 투상도는 경사부가 있는 물체는 그 경사문의 실제 모양을 표시할 필요가 있는데, 이 경우에 다음과 같이 보이는 부분의 전체 또는 일부분을 보조 투상도로 나타낸다. 자, 물체는 경사면의 실제 모양을 나타낸다. 핵심 키워드는 경사면의 실제 모양을 표시할 필요가 있을 때. 자, 여기 보시면, 자, 지금 보조 투상도가 보시면, 이렇게 그렸는데 얘만으로는 이해가 안 가니까 이렇게 그 경사면의 실제 모양, 이 경사면의 실제 모양을 표시한 것을 우리가 보조 투상도라고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부분 투상도를 보겠습니다. 자, 부분 투상도를 보는데, 부분 투상도는 자, 그림의 일부분을 도시하는 것으로 충분한 경우에 필요한 부분만을 투상하여 도시한다. 그게 바로, 자, 이 경우에 생략한 부분과의 경계를 아래 그림과 같이 파단선으로 나타내고, 명확한 경우에는 파단선을 생략할 수 있다. 자, 그림의 일부분을 도시하는 것으로 충분한 경우에 필요한 부분을 투상. 자, 여기 보시면 이렇게 부분적으로 투상도를 나타내는 게 바로 부분 투상도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 별표를 한 100개 정도 해야 돼. 100개. 가장 많이 나오는 투상도의 종류입니다. 자, 가장 많이 나오는, 자, 국부 투상도인데요. 국부 투상도는 대상물의 구멍, 홈, 자, 대상물의 구멍, 홈 등과 같이 한 부분의 모양을 도시할 때 나타내는 것을 우리가 국부 투상도라고 합니다. 국부 투상도. 자, 여기 보시면, 그림에서 보시면, 자, 국부 투상도. 지금 이 구멍 부분만을 이렇게 나타내는 게
바로 국부 투상도가 되겠습니다. 특히 그림을 여러분들이 꼭 암기하셔야 해요. 그림으로 문제가 나오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여러분들 그림을 꼭 암기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림을 그 다음에 여기 키움 같이 이런 곳을 나타내는 것 우리가 국부 투상도라고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회전 투상도가 있습니다. 자, 회전 투상도. 자, 회전 투상도는 뭐냐면 대상물의 일부가 어느 각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실제 모양을 나타내기 위해서 그림과 같이 회전해서 실제 모양을 나타내는 것을 우리가 회전 투상도라고 합니다. 회전 투상도. 자, 그림 잘 보셔야 돼요. 문제 유형 두 가지라고 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부분 확대도가 있습니다. 부분 확대도. 자, 부분 확대도는 뭐냐면 특정한 부분의 도형이 작아서 그 부분을 자세하게 나타낼 수 없을 때 그 부분을 확대해 가지고 자세하게 나타내는 것을 우리가 부분 확대도라고 하는데, 자, 지금 축에서 이 홈 부분 A 부분을 잘 모르기 때문에 이 A 부분을 확대를 시켜서 척대도 A, 척도 2-1로 해서 이렇게 확대시켜 가지고 나타낸 것을 우리가 부분 확대도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투상도의 종류가 여러 문제가 나왔는데 문제 유형은 자, 그림을 그려주고 이것은 무슨 투상도인지 고르는 문제와 설명을 하고 이것은 무엇인지 고르는 문제 유형 두 가지가 있습니다. 특히 그림으로 나오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꼭 그림을 암기하셔야 됩니다. 문제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자, 핵심 예제 다음과 같이 대상물의 구멍, 홈, 자, 대상물의 구멍, 홈 등의 일부분의 모양을 도시하는 것으로 충분한 경우 사용되는 투상도는 자, 그림으로 나온 경우가 있죠. 그림으로. 자, 그림으로 여러분들 보시면 아, 이것은 국부 투상도이구나 라고 여러분들이 문제에 접근하시고 풀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단면도가 있습니다. 단면도. 단면도도 앞서 말씀드렸듯이 투상도처럼 자, 내용으로 문제가 나오는 경우와 그림을 주어주고 이게 무슨 단면도인가 나오는 문제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먼저 온 단면도를 보겠습니다. 온 단면도. 온 단면도는 다른 말로 전단면도라고 하는데 물체 전체를 2분의 1로 둘로 절단해서 그림 전체를 단면으로 나타낸 것입니다. 자, 여기 보면 2분의 1을 절단해 가지고 단면으로 나타냈는데 여기 보면 이제 이거를 우리가 이제 해칭선이라고 하죠. 해칭선. 자, 해칭선은 무슨 선으로 쓰냐? 가는 실선으로 사용합니다. 가는 실선. 그래서 둘로 완전히 절단해서 단면을 나타내는 것을 온 단면도, 전 단면도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시험에 가장 많이 나오는 게 한쪽 단면도입니다. 한쪽 단면도. 자, 대칭형의 물체. 대칭형의 대상물의 외형도 절반과 온 단면도의 절반을 조합하여 표시한 것. 자, 그림처럼 이렇게 4분의 1. 자, 그림처럼 이렇게 4분의 1을 잘라가지고 나타내는 것을 우리가 한쪽 단면도라고 합니다. 한쪽 단면도. 자, 그래서 여기서 이제 이렇게 쳐다보시면 자, 이쪽 부분은 이제 단면이 되겠죠. 단면이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한쪽만 나타내는 것을 우리가 한쪽 단면도라고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부분 단면도가 있습니다. 자, 부분 단면도. 부분 단면도는 일부분을 잘라내고 필요한 부분만 내부 모양을 그리기 위한 방법으로 필요한 부분만 단면 부분의 경계를 나타내는 거. 자, 예를 들어 지금 보시면 이 부분. 자, 이 부분만 잘라내 가지고 여기다 지금 단면이 들어갔죠. 자, 단면이 자, 이렇게 부분만을 떼어내서 단면하는 것을 우리가 부분 단면도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문제가 아까 한쪽 단면도 다음으로 많이 나오는 게 회전도시 단면도가 되겠습니다. 자, 회전도시 단면도는 핸들, 벨트 풀리, 기어, 바퀴, 암, 림, 리브, 훅 이런 것들의 절단면을 회전시켜서 표시하는 겁니다. 자, 여기 보시면 자, 이렇게 절단을 했는데 이 절단면이 보이지 않으니까 90도 회전해 가지고 이렇게 절단면을 나타내는 것을 우리가 회전도시 단면도라고 합니다.
자, 훅도 보시면 자, 지금 단면을 나타낼 때 자, 단면을 나타낼 때 우리가 두 가지를 씁니다. 해칭과 자, 우리가 스머징을 쓰는데 지금 A 같은 경우는 이제 해칭이 되겠고 B 같은 경우는 이제 스머징이 되겠습니다. 스머징. 시커멓게 칠하는 거죠. 자, 그래서 지금 여기 훅을 보시면 이 부분을 단면을 했는데 그 단면을 90도 회전해 가지고 이렇게 나타내는 것을 우리가 회전도시 단면도로 하는데 물체 안에다가 나타낼 수도 있고 이렇게 선을 그어 가지고 밖에다가도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이게 바로 회전도시 단면도입니다. 절단면을 회전시켜서 나타내는 회전도시 단면도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뭐 기차 레일 같은 경우도 이렇게 절단해서 90도 회전해 가지고 나타내는 회전도시 단면도가 되겠습니다. 자, 계단 단면도. 계단 단면도는 뭐냐면 계단 모양처럼 단면한 겁니다. 여기 보시면 지금 A에서 B로 한번 단면하고 B에서 C, C에서 D로 이렇게 단면합니다. 그래서 단면도 A-B-C-D로 해서 나타낸 게 바로 계단 단면도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계단 단면도가 아닌 조합에 의한 단면도는 두 개 이상의 절단면에 의한 단면도를 조합해서 만든 단면도를 조합에 의한 단면도라고 합니다. 자, 여기에서 A에서 A로 보면 자, 이렇게 잘라서 이렇게 잘랐겠죠. 자, 그래서 다시 보시면 이렇게 잘라서 절단면에 하나, 두 개. 그래서 여기 지금 구멍 보이는 것은 여기 이 부분. 자, 우리가 확대를 해서 이 부분 구멍 보이는 부분을 잘랐기 때문에 여기에 구멍이 이렇게 나타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우리가 조합에 의한 단면도라고 하겠습니다. 자, 마찬가지로 단면도도 그림을 여러분들이 잘 보셔야지만 특히 한쪽 단면도하고 회전도시 단면도가 문제에 상당히 많이 나오니까 여러분들 꼭 암기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문제를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핵심 예제. 바퀴의 암, 리브 등을 단면할 때 가장 적합한 단면도로 그림과 같은 단면도의 명칭은 자, 여러분들 그림만 보셔도 아, 이게 무슨 단면도구나 라고 알 수 있습니다. 자, 무슨 단면도일까요? 자, 정답은 바로 회전도시 단면도가 되겠습니다. 자, 그림 꼭 잘 보시면서 암기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핵심 이론 6번 보겠습니다. 자, 치수의 표시 방법에서 우리가 평면을 표시합니다. 평면. 자, 평면을 표시하는데 평면을 표시할 때는 가는 실선을 대각선으로 긋습니다. 가는 실선을 대각선으로 긋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지금 제가 빨간색으로 표시하면 이 부분이 이제 평면이겠죠. 평면. 그래서 지금 반절 이렇게 한쪽 단면도로 나타내면 이렇게 가는 실선으로 평면을 표시하게 됩니다. 자, 여기 보시는 것처럼 여기도 지금 이쪽 부분이 이제 평면이겠죠. 평면.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밑에 있는 부분도 평면인데 아, 이것을 도면으로 표시할 때는 이렇게 가는 실선으로 X자를 쳐서 아, 이 부분이 평면이구나 라고 나타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평면을 나타낼 때는 가는 실선으로 대각선을 긋는다 라고 여러분들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치수의 보조기호 상당히 많이 나옵니다. 별표 한 100개 정도 해야 되는데 자, 치수 보조기호 보면 지름, 반지름, 자, 지름, 반지름, 자, 구의 지름, 구의 반지름, 정사각형변, 판의 두께, 원호의 길이, 45도 못따기, 이론적으로 정확한 치수, 참고치수, 가로가 되겠습니다. 치수 보조기호는 문제에 단골로 나오기 때문에 꼭 암기하시기 바랍니다. 자, 치수의 표시 방법. 자, 치수의 표시 방법은 자, 길이의 치수 수치는 원칙적으로 밀리미터, 자, 밀리미터 단위로 하는데 중요한 건 단위를 붙이지 않는다는 게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이런 정사각형이 있습니다. 이런 정사각형이 있으면, 자, 이제 우리가 정사각형이 있을 때 여기에 이제 치수를 이렇게 주겠는데, 자, 치수를 주는데, 이제 치수를 주니까 정사각형이니까 정사각형변을 이렇게 쓰고, 여기를 예를 들어 40인데, 이 뒤에 밀리미터라고 이 단위를 쓰지 않는다는 겁니다. 단위를. 치수에 기호를 붙이지 않습니다. 그냥 정사각형 40이라고 쓰면 아 이건 정사각형변 한 변이 40mm구나 라고 여러분들이 아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문제 보겠습니다. 문제. 자, 또 하나 이제 보시면 길이 및 각도 치수에서 보면 자 많이들 여러분들 이제 헷갈리시는데 이게 변의 길이입니다. 변의 길이. 그 다음에 이 두 개 현의 길이하고 호의 길이를 이제 여러분들 헷갈리시는데 자, 현의 길이는 직선이라고 보시면 되고 호의 길이는 직선이 아니라 원형으로 치수를 보신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각도 치수는 마찬가지고 자 문제 보겠습니다. 6-1번 9의 지름입니다. 9의 지름. 자 9의 지름이니까 S파에서 3번이 되겠고 자 1번은 45도 못하기 45도 못하기가 되겠고 2번은 지름이 되겠고 3번은 두께 판 두께가 되겠습니다. 자 6-2번 다음과 같은 기계가공 도면에서 대각선 방향으로 가는 실선으로 교차하여 표시된 X부분 이 부분이죠. 이 부분 자, X부분의 설명으로 맞는 것입니다. 맞는 것은 당연히 평면으로 가공해야 할 곳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7번 보겠습니다. 핵심 이론 7번. 자, 표면 거칠기의 지시와 다듬질 기호가 있는데 여기도 별표 쳐놓으시고 상당히 많이 나옵니다. 자, 왜냐하면 자, 제거 가공의 지시 방법에서 자, A를 보시면 제거 가공의 필요 여부를 문제 삼지 않을 때는 A로 표시합니다. 표면 거칠기 기호를. 그 다음에 제거 가공을 필요로 할 때는 자, 이 표시. 그 다음에 제거 가공을 해서는 안 될 때는 이 표시를 쓰게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꼭 암기하셔야 돼요. 제거 가공의 필요 여부를 묻지 않을 때는 이렇게 되고, 제거 가공을 필요로 할 때는 이렇게 하고, 제거 가공을 해서는 안 될 때는 이렇게 표시한다는 거 여러분들이 꼭 암기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보시면 우리가 이제 그 표면 거치기 기호를 표시할 때 이쪽 부분에 가공 방법이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가공 방법. 이제 뒤에 가서 보실 텐데 이 가공 방법의 기호를 우리가 약호라고 하는데 그 약호도 문제에 나오니까 암기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자주 나오는 약호를 알려드리면 일단 선반 가공은 L, 드릴은 D, 보링은 B, 밀링은 M, 그 다음에 연사 가공 G, 그 다음에 호닝 GH, 그 다음에 줄 다듬질 FF, 그 다음에 나머지들은 참고로 보시면 자주 나오는 거 제가 표시해 놓았으니까 여러분들 꼭 암기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줄무늬 방향 기호가 있습니다. 줄무늬 방향 기호. 자, 줄무늬 방향 기호를 보시면 줄무늬 방향 기호는 여기에다가 표시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 먼저 보시기 전에 자, 표면 거칠기를 어떻게 지시할 때 각 지시 기호의 기 위치를 보시면 자, 먼저 늘 연습을 하셔야 돼요. 이렇게 한번 그리시고 표면 거칠기를 이렇게 해서 그리는데 자, 일단 A는 산술 평균 거칠기 값입니다. 산술 평균 거칠기 값. 그 다음에 B는 가공 방법. 문자 또는 기호. 예를 들어 밀링이면 M, 선반이면 L처럼 가공 방법을 써주면 되고, 자, C는 컷 오프 값. 그 다음에 옆에 이제 C 다시는 기준 길이. 자, 그 다음에 D가 이제 바로 줄무늬 방향 기호가 되겠습니다. 자, E가 다듬질 여유. 그 다음에
F가 이쪽에 있죠. 우리가 F 여기 뜨면 F는 이 산술 평균 거칠기 값 이외의 표준 거칠기 값. 그 다음에 G는 표면 파상도. 이거 여러분들 꼭 위치 꼭 암기하셔야 돼요. 꼭. 자, 직접 나중에 그림을 많이 그려보시고 암기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A는 산술 평균 거치기 값, 가공 방법. 자, C는 컷오프 값, C 다시는 기준 길이. 그 다음에 D는 줄무늬 방향 기호. 자, E는 다듬질 여유. 자, F는 이 산술 평균 거치기 값 이외의 거치기 값. G는 표면 파상도가 되겠습니다. 그럼 줄무늬 방향기도 상당히 많이 나오는데요. 자, 보시면 자, 줄무늬 방향기호 이렇게 표시하고 자, 이렇게 표시하고 자, 여기다 쓰게 되죠. 여기다가 자, 이 부분에 쓰게 되는데 일단 투상면에 대해 평행 그 다음에 투상면에 대해 직각 자, 투상면에 대해 경사지구 두 방향 교차 그 다음에 M은 여러 방향으로 교차하거나 무방향으로 나타남. 자, 이제부터 문제에 많이 나오는 C입니다. C는 동심원이에요. 동심원. 자, 그 다음에 R은 레이디얼 모양. 자, 그래서 여기에 레이디얼 모양이 되겠습니다. 레이디얼 모양. 자, 그럼 문제 한번 볼까요? 문제. 자, 다음과 같이 표면을 도시할 때 지시기호 설명으로 가장 적합한 것은 자, 2번에 보시면 자, 제거 가공을 필요로 한다는 것을 지시하는 경우 맞죠? 제거 가공을 해야 되는 거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제거 가공을 문제 삼지 않을 때 그 다음에 제거 가공을 해서는 안 될 때는 이렇게 표시하죠. 자, 7-2번 딱 가공에 의한 커터 줄무늬 방향 모양이 보기와 같을 때 그림의 줄무늬에 맞춰 보기와 같을 때 동심원이죠. 동심원이니까 C가 되겠습니다. C가. 자, 7-3 다음에서 D의 위치. 자, D의 위치입니다. 이 D의 위치는 무슨 지상을 표시한 것인가? 당연히 D는 줄무늬 방향 기호가 되겠죠. 자, A 산술 평균 거칠기 값. 자, B는 가공 방법. 자, C는 기준 길이, 컷오프 값, C 다시는 기준 길이. 자, D는 줄무늬 방향 기호고, E는 다듬질 여유, F는 이 산술 평균 거칠기 값, 이의 거칠기 값이며, G는 표면 파상도가 되겠습니다.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자, 넘기시고, 자, 8번. 자, 공차와 우리가 끼워 맞춤이 있는데요. 자, 먼저 용어 설명해 보시면 자, 치수 공차는 최대 허용 치수와 최소 허용 치수의 차, 즉 위치수 허용차와 아래치수의 허용차가 되겠고 뭐 위치수 허용차, 아래치수 허용차, 허용 한계치수, 기준치수, 공차역 이런 것들을 한번 읽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끼워 맞춤이 있습니다. 끼워 맞춤. 축하고 구멍하고 끼워 맞춤을 하는데, 자, 끼워 맞춤에는 이제 틈새가 생깁니다. 틈새. 또한 젬새가 생기죠. 그래서 틈새는 최소 틈새, 최대 틈새. 그 다음에 이제 젬새에는 최소 젬새, 최대 젬새가 있는데, 나중에 이제 뒤쪽에 가보시면, 그림을 보시면, 자, 이게 구멍이죠, 구멍. 자, 구멍과 이게 이제 축인데, 자, 이 구멍하고 축을 이제 구멍에 축을 삽입할 때 생기는 거 이게 젬새. 또한 뭐 틈새가 있는데, 무엇보다도 뒤에 보시면 이제 우리가 끼워 맞춤 종류가 있습니다. 자, 우리가 헐거운 끼워 맞춤, 억지 끼워 맞춤, 중간 끼워 맞춤이 있습니다. 헐거운 끼워 맞춤은 당연히 구멍의 최소 치수가 축의 최대 치수보다 큰 경우는 헐겁겠죠. 그래서 헐거운 끼워 맞춤이고 억지 끼워 맞춤은 우리가 구멍 기준식으로 봤을 때 구멍의 최대 치수가 축의 최소 치수보다 작을 경우 작을 경우 억지 끼워 맞춤이 되겠습니다. 중간 끼워 맞춤은 부품의 기능과 역할에 따라
틈새 또는 잼새가 생기게 하는 끼워 맞춤으로 헐거운 끼워 맞춤이나 억지 끼워 맞춤으로 얻을 수 없는 부품에 적용된다. 자, 이 표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이 표가 자, 우리가 헐거운 끼워 맞춤에서 이제 이렇게 암기하시면 돼요. 자, 구멍 최소니까 한자로 소자, 구멍 최대, 그럼 이렇게 쓰면 되죠. 자, 구멍 최소 마이너스 축 최대는 헐거운 끼워 맞춤에서는 최소 틈새가 된다. 자, 이 최소 틈새가 된다라고 암기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구멍에서 최대, 큰 대자, 최대에서 최소. 자, 억지 끼워 맞춤에서는 구멍에서도 최대, 축에서는 최소. 자, 그 다음에 구멍에서는 최소, 그 다음에 축에서는 최대. 이렇게 되면 억지 끼워 맞춤이 되며 최대 잼쇄, 최소 잼쇄가 무엇인지 나타납니다. 자, 문제를 뒤에서 한번 보시면서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8-1번. 다음 중 허용한계 치수에서 기준 치수를 뺀 값을 의미하는 용어로 가장 적합한 것은 3번 치수 허용차가 되겠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일단 8-2번 한번 보시면 자, 헐거운 끼워 맞춤에서 자, 구멍의 최소입니다. 최소. 자, 구멍의 최소. 구멍 최소. 에서와 축의 최대 허용 치수와의 차. 자, 마이너스 축. 자, 최대니까 이렇게 되겠죠. 자, 그러면 이 표에 삽입해 보면 대에 보면 구멍의 소입니다. 구멍의 소. 구멍의 소, 축의 대. 자, 축의 대. 구멍의 소. 헐거운 끼워 맞춤이겠죠. 헐거운 끼워 맞춤, 구멍의 소. 그 다음에 축의 대니까 최소 틈새. 최소 틈새가 되겠죠. 그래서 1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핵심 이론 9번에 보시면 기하공차 및 기호의 종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거 기하공차 상당히 많이 나오니까 꼭 암기하셔야 돼요. 자, 암기하셔야 돼요. 자, 모양공차에는 진직도, 평면도, 진원도, 원통도, 선해육각도, 면해육각도. 자세공차는 평행도, 직각도, 경사도. 자, 그래서 기호도 꼭 암기하셔야 되고, 기호도. 다음 중 자세공차가 아닌 것은, 다음 중 위치공차가 아닌 것은 이렇게 나오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꼭 암기하셔야 됩니다. 참고로 이제 여러분들이 조금 헷갈리는 게 이 흔들림 공차입니다. 자, 그래서 어떻게 외우냐면, 자, 온 한자인데 반대로 외우시면 돼요. 자, 온 흔들림이니까 한자인데 이렇게 반대로 보면 두 개. 자, 원주 흔들림 공차는 자, 두 개, 원주가 두 개인데 한 개로 됐다라고 여러분들이 정립해서 외우시면 되겠습니다. 자, 기하공차 및 기호의 기입 방법은 자, 보시는 것처럼 자, 이렇게 공차의 종류를 표시하고 공차값을 표시합니다. 그 다음에 공차의 종류를 표시하고 공차값을 표시하고 뒤에는 데이텀을 지시하는 문자 기호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공차값은 참고로 한번 보시면 되겠고, 자, 넘기겠습니다. 자, 문제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자, 9-1번. 자, 기하 공차의 종류별 표시 기호가 모두 올바르게 표시된 것은 자,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평면도, 진직도, 동심도, 진원도가 되겠죠. 자, 9-2번. 다음과 같은 기하공차에 대해 올바르게 설명한 것은 자, 1번을 보시면 구분구반 200mm에 대하여 0.05mm, 전체 길이에 대해서는 0.01mm의 평행도가 된다. 그래서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10번 나사의 제도를 보겠습니다. 나사의 제도, 나사의 종류 및 기호, 호칭에 대한 표시 방법인데 우리가 나사의 호칭은 수나사의 바깥 지름으로 하게 돼 있고
자, IS 표준에 있는 나사의 종류를 보면 자, 미터 나사는 미터 보통 나사하고 미터 가는 나사가 있는데 M으로 표시하고 미터 보통 나사는 그냥 M8, 미터 가는 나사는 M8 곱하기 뒤에 P7을 곱해줍니다. 그 다음에 이제 유니파이 보통 나사, 유니파이 가는 나사, 미터 사다리꼴 나사, 테이퍼 수나사, 테이퍼 앞나사, 테이퍼 평행 앞나사 등이 있습니다. 자, 나사의 표시 방법은 크게 이제 여러분 나사의 감긴 방향, 나사산의 줄수, 나사의 호칭, 나사의 등급이 되는데 나사의 호칭은 수나사의 바깥지름을 한다라는 거 꼭 여러분들이 암기하시면 되겠고 나사의 도시법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여기 나사가 그려져 있는데 자, 1번 먼저 보시면 수나사의 바깥지름과 앞나사의 안지름은 굵은 실선으로 그린다. 자, 수나사의 바깥지름 한번 보겠습니다. 자, 수나사의 바깥지름은 여기 있는데 지금 이 수나사의 바깥지름과 앞나사의 안지름, 이 안지름은 지금 굵은 실선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굵은 실선으로 한다라는 거 꼭 기억하시고 자, 수나사의 골지름과 앞나사의 골지름은 가는 실선으로 그린다. 수나사의 골지름과 앞나사의 자, 여기 지금 이 선이 보일지 모르겠는데 이 선이 바로 가는 실선이 되겠죠. 여기 보면 이 선이 가는 실선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완전 나사부와 불완전 나사의 경계에서는 굵은 실선으로 그린다. 자, 여기 보시면 자, 완전 나사부하고 불완전 나사부의 경계는 굵은 실선으로 돼 있죠. 그 다음에 가려서 보이지 않는 나사부는 파선으로 그린다. 수나사, 앞나사 측면 도시의 골지름은 가는 실선으로 그린다. 라고 보시면 되겠고 핀의 호칭 방법은 자, 평행핀은 규격번호 또는 명칭, 종류 및 형식, 호칭 지름, 공차, 호칭 길이, 재료에 대해서 나타내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이 중요한 건 밑에 보시면 테이퍼핀과 분할핀의 호칭 지름은 가장 작은 쪽의 지름을 사용한다. 가장 작은 쪽의 지름을 사용한다라고 여러분들이 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 나사의 도시법 상당히 많이 나오니까 꼭 암기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문제 보겠습니다. 10-1번 나사 표시 기호 중 ISO 규정에 있는 유니파이 보통 나사를 표시하는 기호는 바로 2번이 되겠습니다. 유니파이 보통 나사. 유니파이 보통 나사. 자, 이 보통 나사가 아니고 바로 가는 나사가 되면 UMF가 되겠고 여기 M은 미터 나사가 되겠습니다. 자, 10-2번 테이퍼 핀의 호칭 지름을 나타내는 법. 자, 테이퍼 핀입니다. 테이퍼 핀의 호칭 지름은 자, 가장 가는 쪽의 지름이 되겠죠. 가장 가는 쪽의 지름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핵심 이론 11번. 자, 우리 베어링하고 기어를 보겠습니다. 자, 베어링에서 자, 스포 기어에는 요목표가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자, 스포 기어 요목표에 들어가는 것은 자, 기어 모양, 치형, 모듈, 압력학, 일수, 피치원 지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스포 기어 요목표 예를 들어 뭐 입수를 비워놓고 이 입수를 기입하는 문제 등이 나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공식 외우면 자, D는 MZ, 자, 피치원 지름은 모듈 곱하기 입수, 이 공식을 사용해서 방금처럼 비어있는 입수에 비어있는 칸을 채우거나 아니면 모듈을 비워놓고 채우거나 하는 문제들이 있으니까 스포기어 용어표는 꼭 암기하시기 바랍니다. 자, 스포기어의 제도. 자, 이끄도는 우리가 굵은 실선으로 표시하고 피치원은 항상 가는 일점 세선입니다. 이뿌리어는 가는 실선 또는 굵은 실선으로 하게 되겠습니다. 자, 베어링 호칭. 자, 베어링 호칭이 있는데 앞서 여러분 설명했는데 자, 베어링의 호칭에 보면 자, 예를 들어 지금 6308 ZNR이 되겠는데 자, 63은 베어링 계열 번호가 되겠습니다.
자, 단열 깊은 홈 볼 베어링이 6번, 지름 계열이 03번, 지름 계열. 자, 그 다음에 이제 08번. 이 08은 바로 중요한 안찌름 번호가 되겠습니다. 안찌름 번호가 08이니까 8에다가 5를 곱하면 안찌름은 40mm가 되겠습니다. 자, Z 같은 경우는 실드 기호, 한쪽 실드고, NR은 궤도름 모양의 기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베어링 호칭, 예를 들어 00, 01, 02, 03. 자, 04부터는 우리가 곱하기 5를 해서 베어링 안찌름을 알게 되겠죠. 54에서 20mm. 자, 이렇게 베어링 안찌름 번호 중요하니까 여러분들 꼭 암기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넘기겠습니다. 자, 그래서 베어링 안찌름 번호 부여 방법을 보면, 자, 00은 이걸 암기하셔야 돼요. 10mm. 01은 12mm. 자, 02는 15mm. 03은 17mm고, 이제 이 뒤에 가는 04, 05, 06, 07은 곱하기 5를 해서 베어링 안찌름을 찾게 됩니다. 예를 들어 05면 베어링 안찌름은 5, 25, 25mm가 되겠습니다. 그게 바로 20mm에서 500mm 미만까지 범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안찌름 번호 부여 방법 많이 나오니까 꼭 암기하시고 문제 풀어보겠습니다. 자, 11-1번. 스퍼기어 요목표가 보기와 같을 때 비어있는 모듈은 얼마인가? 자, 이 모듈을 구하는 문제죠, 모듈. 자, 그래서 D는 DMZ, MZ인데 모듈을 구하니까 M에 대해서 구하면 Z분의 D가 되니까 이 수를 찾아보면 여기 36이 되겠죠. 자, 피치원 지름은 108, 108. 그래서 정답은 3이 되겠죠. 3. 자, 정답은 3이 되겠습니다. 자, 11-2번. 자, 레이디얼 볼 베어링의 안찌림이 20mm입니다. 자, 안찌림이 20mm일 때 분명히 곱하기 5를 해서 20mm 났으니까 이번에 20을 나누기 5로 하면 4가 되겠죠. 4가. 그러니까 04, 1번이 되겠죠. 1번. 자, 2번의 베어링 안찌름은 자, 우리가 01이니까 12mm. 12mm. 자, 3번은 00이니까 우리가 10mm. 자, 4번 같은 경우는 6310이죠. 그럼 10에다가 이제 곱하기 5를 하면 50mm가 베어링 안찌름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정답은 1번입니다. 1번.